안녕하세요.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맡은 남구청 희망복지지원단 한혜영 주무관입니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제작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무엇이고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라든지 긴급복지 대상자 그리고 이분들을 발굴했을 때 보호 절차 그리고 어떠한 지원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대구 불로동에 4세 여아 사망 사건이 있는데요.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30대 영세민 부부에는 4살 아동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장롱 속에서 깡 마른 채 숨진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요. 당시에 이게 파장이 엄청 컸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2006년에 시행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맞게 생계, 주거, 의료비 지원을 단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주요 목적을 두고 있고요. 긴급복지 지원에는 크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 먼저 지원하는 선지원과 이후에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후조사,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위기사항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인 단기 지원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법률에서 보호라든지 우선 지원이 될 수 있으며 긴급 지원을 하지 않는 타 법률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앞으로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안에서 절차라든지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에 쏙쏙 들어있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대구 4세 아동 아사 사건이 긴급복지 지원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라면 그로부터 딱 10년 후 2014년 서울시 송파구 세모녀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송파구에 있는 이제 석촌동의 지하 월세방에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무엇보다도 전 재산 70만 원만 두고 이 돈을 그달 월세 비용과 공과금으로 써달라는 내용의 유서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이런 사건을 보고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 지원의 지자체 재량, 그러니까 위기사항을 좀 더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빅데이터를 모아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게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것은 단가스, 단전, 단수 이런 자료들을 이제 지자체가 받아서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가는 노력들을 이어오게 된 계기가 됐고 그때부터 이런 발굴들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증평군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인데요. 주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하고 그리고 빅독촉에 시달리던 이 모녀가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고 사망한 지 3개월 이후에 발견이 되는 그것도 이제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관리소 직원에 의해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은 관에서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을 통해서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신고 의무자의 교육에 대한 이제 의무화를 명시화시킨 계기의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또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교육이 이제 명시화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가 이제 개정이 되고 2019년에 시행됨으로써 오늘 또 이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의무자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저와 같은 공무원, 장애인, 청소년 시설 종사자라든지 이 통장님,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모두가 신고 의무자이십니다. 신고 의무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발견 시에는 시군구청에 반드시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되고요. 이런 대상자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은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어디든 바로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대상자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두 가지 큰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위기사항이 발생했느냐, 두 번째는 소득 재산 기준이 적합한지, 이 두 가지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우선 위기상황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구금 등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그리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또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받은 경우, 그리고 이제 주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에 의해 여러 가지 위기사항을 정해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의거해서 지자체마다 약간 위기사유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소득재산 기준은 어떨까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1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셔야 되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56만 원의 소득 기준 이하여야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의 합계액은 울산은 대도시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억 8,8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의 합계라는 것은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을 모두를 의미하고요. 혹시나 대출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이 맞는 분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고 의무자가 위기 가구를 인지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 콜센터 119,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청, 읍면동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청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 담당자가 접수를 하게 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현장 확인 시 위기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득 재산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긴급 지원을 제공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원 원칙에 의거해서 위기사항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는 이제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 완료 결정된 이후 한 달 안에 이제 사후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 긴급 위기 가정이 주장한 내용들이 맞는지, 소득 재산이 맞는지 저희 사회복지 통합망을 통해서 금융재산, 소득조사 등을 실시를 해서 적정 여부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적정했을 경우에는 단기 지원의 원칙으로 지원을 종료하거나 위기사항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시에는 2개월, 3개월 그 지원 요건에 맞춰서 지원이 연장이 됩니다. 혹은 적정성이 부적정으로 나왔을 경우, 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용 이제 지원받았던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한번 아까 흐름도에 맞춰서 그림으로 한번 쉽게 더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 긴급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소득이 상실된 상태고 본인 역시 지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의 잔고는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초록복지관에 다니는 김복치 씨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이 위기사항을 신고하게 됩니다. 구청 긴급복지 담당자는 지체 없이 나 긴급시 집으로 달려갑니다. 위기사항은 무엇이고 소득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나 긴급시에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가구 원수에 맞춰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긴급복지 담당자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소득 재산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조사를 바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평가받는데 나 긴급시의 가정은 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이 되고 아직도 1개월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 이 추가 지원 연장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긴급지원에는 생계지원, 금방 나 긴급시가 받았던 생계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생계지원이 제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주로 소득이 상실했거나 생계에 곤란한 경우에 가구원수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123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단기 지원 원칙에 따라서 1개월 지원이 원칙이고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요청이 의료 지원입니다. 중한 질병, 부상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을 경우에 의료비 지원 요청이 되지만 퇴원 전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성 지원이라든지 치과 치료라든지 이런 지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의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1회 지원이 원칙이고요. 최대 2회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강제 퇴거 등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거주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임시로 주거를 제공하는
지원해주는 대상에게 직접 제공이 되는 지원인데요.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임시 거처로 여관에 한 달 동안 살게 될 경우 나에게 주거비를 주는 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여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는 울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기준이기 때문에 대도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64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이 또 이용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도 있고요. 그 밖에 기타 지원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4가지 지원이 주 지원이라면 그 주 지원을 바탕으로 해산, 장제, 전기요금, 그리고 동절기, 연료비라든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이제 기타 지원도 긴급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렸던 4가지 주 지원 외에 기타 지원이 있는데요. 주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그리고 전기요금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 지원에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A를 하기 전에 저희 구청에서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작년에 한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순수 공무원들이 100% 공무원들이 배우로 나오고 이제 제작해서 미숙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홍보 영상으로 만든 내용인데요. 조금 설명 전에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남구 인적 안전망,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되어서 활동하는 마음이 따뜻한 당신 맞다유를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인데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다유입니다. 저는 평범한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맞다유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맞다유입니다. 저는 도시가스 검침원입니다. 아침 운동을 좋아하시는 혼자 사시는 이웃집 할머니가 이틀째 운동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의 작은 관심이 할머니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라면 한 봉지를 싸러오는 꼬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동 찾아가는 복지팀에 연락해봤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이 꼬마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글씨가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검침을 하려고 방문한 집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하루 종일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남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작은 도움이 행정과 합쳐져 더 큰 도움으로 돌아와 기뻤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당신, 맞다유는 남구의 인적 안전망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락 주시면 주민 누구나 우리 이웃의
든든한 복지 울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맞다유. 나는 당신의 맞다유.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영상은 조금 어설프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작은 관심들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주변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조금 궁금한 내용들을 Q&A로 모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는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시 현장 방문은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현장 방문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간혹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만 유선 확인 또는 증빙 자료 제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또 다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된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국 지자체 기준은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위기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법률 우선 지원 원칙 기억하시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발생 및 재산 소득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맨 처음에 현장 갔을 때는 위기 상황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대상자가 제출하시는 증빙 자료로 소득 재산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잔고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이런 재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자료 소득 증빙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흔히들 말하는데요. 사회복지 통합망을 근거로 소득, 재산, 그리고 금융조회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그런 사후 조사를 해서 좀 꼼꼼하게 이제 대상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긴급복지지원법은 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대상을 신고하고 신고 의무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신고 의무자이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대상을 발견하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그리고 시군구, 구청, 읍면동 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지자체에서 위기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 지원, 민간 후원을 연계하고 있으니 항상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음악과 함께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18년 12월 11일 날 개정이 되고 2019년 6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죠.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시설장님께서는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에 관해서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오늘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영상을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 시설장님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케어스토리는 노인복지 시설 장기요양 기관의 체계적 창업과 평가 및 고객 만족을 기반으로 하는 수준 높은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노인복지시설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아래 보시면 저희 케어스토리 도메인 주소가 있죠.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케어스토리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교육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고, 주소는 www.carestory.net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많은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강의를 맡은 것은 방금 앞에서 설명드리고 인사드린 것처럼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이고 이러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PPT 자료고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교육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에 들어가 보도록 하실까요? 자, 이 자료를 쭉 내려보시면은 먼저 컨텐츠가 나오죠.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의 순서가 나옵니다. 총 5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부터 저희가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 개요도 살펴보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보호 절차와 긴급복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이제 이 교육 내용을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다 살펴보고 이제 내용들을 숙지를 다 해서 이제 봤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죠. 특히나 저도 이제 아이를 이제 3살 된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을 보니까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4세 아동이 굶어 죽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보시면 4살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이 실정에 굶어 죽는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2002년에 우리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를 하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아사한 어린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사건이고, 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또 복지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진짜 생활에 참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아픈 현실에 놓여진 분들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4살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30대 영세민 부부의 4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듯이 발견 당시 전신이 깡마른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날 제정이 되고 2006년 3월 24일 날 시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을 보면은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빈곤 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소득, 재산 등을 추후에 조사해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의 첫 번째고, 그리고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위기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타 법률에 의해서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참 안타깝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적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가 마련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 교육 내용의 전체 핵심은 딱 이겁니다. 신고 의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분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고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회복지시설에 계시잖아요. 복지와 연관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현장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복지의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전문가적인 종사자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아서 주위에 정말 위기 상황에 놓여진 가정, 또 이웃, 그런 분들에게 긴급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을 신고해 주시도록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이 제도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실 텐데,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추진 배경은 위에서 이제 저희가 보셨죠. 2004년에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이 일어났죠. 또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면서 소득 재산 기준도 완화를 시켰다는 건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사건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송파 세모녀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굉장히 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 자체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주인 아주머니께. 실제 이제 이분이 쓴 내용이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목숨을 끊는 사건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2014년 2월, 다른 데도 아니에요. 송파구죠, 송파구.
서울에 그것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고,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저는 이거 보면서 주위에 교회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그런데 많은 교회, 정말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교 시설도 있고 종교 시설도 있고 한데, 그런 종교 시설을 통해서도 도움을 못 받았고, 또 이웃을 통해서도 도움을 못 받았고, 그러다가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긴급복지 긴급복지 제도가 더 마련이 되어졌다, 강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진 배경을 보면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일입니다. 작년 일이네요, 작년.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8년 4월 증평군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3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남편과 사별 후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모녀는 사망 후 3달여 만에, 무려 3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죠. 그래서 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의 추진 배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련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를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교육을 통해서 위기각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되었다. 그게 이제 2018년 12월 11일이고 시행은 올해 19년 6월 12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법적인 근거를 보시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보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 종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긴급복지 신고 의무 대상자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국가의 공적인 영역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또 더불어서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지금 이 긴급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의 위기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알았을 때에는 바로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또는 우리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이 있으니까요, 전화해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 상황 등을 유선으로 바로 신고해 주셔야 한다는 게 이 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였는데,
국가의 공적인 영역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적인 영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처우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급여라든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의 근로복지가 많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겠다. 공무원 수준으로 갈 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공적인 영역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교육을 받냐? 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냐? 여러분들은 국가의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와 연결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이 신고 의무자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봤을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신 중차대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책임을 부여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실 때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도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근무 복지라든지 또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면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걸 알았는데 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또는 우리가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근로복지를 향상해 주세요, 급여 체계를 바꿔주세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혹시 내 주변에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도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고, 혹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또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호시 119 번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셔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 상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이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자인가? 대상 기준을 보시면 위기 상황의 발생과 함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다. 즉, 위기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의 소득, 재산 기준을 살펴봐서 해당이 되신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다. 위기 상황이란 그럼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애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하거나 또는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이나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주소득자와의 이혼 또는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시설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가 모두 위기 상황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이웃이 또는 우리 주변의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총 9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는 느낌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우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은 신고 의무 대상자이시니까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자, 시설에서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어르신이 입소를 하셨어요. 또는 이용 신청을 하셨어요. 자, 그 어르신과 상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이 아니라 보호자분과 상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 보호자분의 행동이라든지 또는 의복 상태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이분이 혹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는 아닐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는 상담을 더 깊게,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나눠봐서 혹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주변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혹시 있는지, 또는 이 위기 상황, 이 9가지에 속한 분들은 혹시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죠. 핵심은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이나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신고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소득 재산 기준을 보니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또 2019년 1인 기준 약 128만 원이고 2019년 4인 기준으로 해서는 약 346만 원이다. 재산의 합계액을 보면 대도시 기준으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으로는 1억 100만 원이 되겠죠. 금융재산으로 봤을 때는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보호 절차를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인 보호 절차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해당이 되겠죠. 위기가구를 인지를 한다.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과 또는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가장 큰 역할입니다. 자,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지원 요청을 확인하겠죠.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나가겠죠. 지원 내용을 결정해서 지원 금액이 지급이 된다. 그리고 사후 조사해서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고, 그래서 적정이면 지원 연장하거나 종료하고, 부적정하면은 비용 전액을 환수하거나 일부 환수하거나 환수 면제했을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는 내용도 같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배우자가 사망해서 소득이 상실됐어요. 그리고 지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도 어려워졌어요.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초록복지관에 근무하는 김복지 씨가 상담 도중에 나 기금급 씨의 위기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분께 강지원 주무관님께 신고를 한다는 거죠. 신고를 하면은 이 강지원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바로 나가게 되겠죠. 여기서 현장 확인이 늦춰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죠. 빨리 현장에 방문을 해서 나 긴급시 가족에 대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지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3달 전에 배우자 돌아가셨고 근로소득도 없고 지병이 있고 통장 잔고도 50만 원이고 5살 딸과 함께 거주하는데
정말 그 집에 가보니까 생활이 말이 아니고 또 아이도 지금 식사를 잘 못하는 상황에 또 그 지금 긴급시도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도 이용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럴 때에 빨리 판단해서 생계지원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긴급시 가족에 대한 2인 기준 생계지원금 75만 2,600원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적정성을 심사한다는 겁니다. 보면 소득이 빵원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8천만 원, 금융재산은 156만 원이구나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적정한가 여부를 타진을 해서 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이 되면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2개월 추가 지원이 계속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글쎄요, 문제는 지금 생계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빨리 지원을 해줘서 이분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서 또는 뭐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직장을 다시 다닐 수 있게끔 복귀를 해주고, 그리고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분이 직장에 나갔을 때, 그래서 아동에 대한 그 보호 연계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일정 부분 가능할 때까지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가 보기엔 이 내용에서 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에 그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2개월 추가 지원 결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직장을 얻어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부분까지도 연결을 해주고, 더불어서 이분이 직장에 나갈 때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보호가 되어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통합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 놓여졌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관리가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 뒤에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긴급복지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위기 상황에 따라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 지원은 위기 상황 사유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가구 원수별 생계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데 1인은 44만 1,900원, 4인일 때는 119만 4,900원 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원칙상 1개월 지원 기간인데 최대는 6개월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원 예시를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의료 지원 내용을 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 그래서 퇴원 전 신청이 원칙이고 만성 질환 및 치과 치료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보시면 이게 그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그 중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지원받아야 되겠다. 요즘 TV에서 뭐 아동을 병원에다 맡겼는데 이 보호자가, 부모가 아동을 맡겨놓고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이 아동도 아마 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비 같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게 이제 급선무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더불어서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광고, 홍보를 통해서 이 아동에게 또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방면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해당하는 지원인데 최대 2회까지도 가능하고,
지원 예시를 보니까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도 이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원 예시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 지원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이시고 지자체 소유 임시 거소를 제공받으시거나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로는 지원 상한액이 64만 3,200원이고 중소도시는 42만 2,900원까지 그리고 농어촌은 24만 3,200원까지 지원 상한액이 되어 있죠.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인데 최대 12개월까지도 가능하고 지원 예시를 보니까 화재 또는 강제 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 거소, 월세방 등 이용에 드는 비용을 임시 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방에 들어가면은 그 월세 비용을 이 지원 상한액에 대비해서 직접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그 이용 지원도 가능한데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는 분, 그분들께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는데 53만 5,900원까지 1인당, 그리고 4인은 91만 4,200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1개월인데 최대 6개월까지도 지원이 된다. 지원 예시를 보니까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당하여 공동생활 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인데 우리 이제 노인복지시설로 따지자면은 노인 요양원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이 만약에 방임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시설에 그냥 보호자가 맡기고 이 보호자가 뭐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이 보호자가 어떤 뭐 사유로 인해서 이 어르신을 이제 그 시설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위기 사유에 해당을 한다라고 시설에서 판단이 됐을 때에는 빨리 시군구청에다 알려서 원칙적으로 1개월인데 최대 6개월까지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로 지원을 받으면서 추후에 이 어르신께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아서 무료로 계속 보호를 하게끔 해드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회복지시설 그 이용 지원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의 내용이 되겠죠. 기타 지원을 보니까 대상은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는 분, 즉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또 단전이 됐을 때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기타 지원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교육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알아보는 내용으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노숙인 시설 종사자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신고하는 경우에 따른 이제 지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신데요. 지원 대상을 보면은 우리 위에서 이제 보셨던 내용의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예요. 그래서 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보건소 지원 사업이 우선 연계가 되고요. 만성 질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은 악화돼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지원 범위를 살펴보시면은 지원 가능한 항목이 300만 원 이내 약제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제 급여화된 상급 병실은 불가피한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최대 5일까지 지원이 되는데 감염이나 전염 사유는 예외가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불가 항목으로는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재증명료, 또 비급여 입원료 또는 식대, 또 보호자 식대는 지원이 불가하다. 본인 부담금 지원 상한액이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은 연간 101만 원까지, 의료급여 1종은 매 30일간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까지, 의료지원
금액 결정 시에 본인 부담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죠.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그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그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 종사자분께서 그 긴급복지 대상자가 퇴원 전에 의료 지원에 대한 신고를 빨리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서 지원 결정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분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죠.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분이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시군구청에 의료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G코드로 이제 입력을 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은 아시겠죠? 그에 따라서 시군구청에서는 의료기관에 의료 지원비를 지원을 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분들도 이제 내용을 보실 텐데, 지원 대상자는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유지의 곤란 등으로 인해서 노숙하는 경우, 노숙한 지 6개월 미만인 노숙인입니다. 몇 개월 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분이 노숙을 한 기간도 산정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노숙한 지 6개월 미만의 이제 노숙인인데, 서울역에 여름에 나가 보면요, 거기 그냥 길에 누워 계신 분들 엄청 많았죠. 몇 년 전 불과 한 4, 5년 전에 제가 서울역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밤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그 서울역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런 노숙인 분들이신 텐데, 신고 방법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에서 노숙인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사정을 해보겠죠. 파악을 하고 시군구청장에 긴급 지원 대상자로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사항으로는 신청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도 협조를 당부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교육이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보실 텐데, 신고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이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는 1년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바로 129번에 신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 시에 현장 방문은 필수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현장 방문이 원칙이지만은 유선 확인이나 또는 증빙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했는데, 동일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 상담이 요청된다. 이게 조금 저희가 좀 글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일 위기 사유가 2년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1년 안에도 이 내용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규정된 내용은 동일 위기 사유는 2년,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라는 질문에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즉 시군구에 따라서 어떤 조례로 정하는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뭐 더 많이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지원되는 시군구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위기 상황의 발생 및 재산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랬죠.
답변은 최초 지원의 경우 현장 확인이나 증빙 서류의 제출로 결정이 되는데 이후에는 금융재산도 조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사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